번째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1년여 만에 1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저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필명 놀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부동산 정형근 대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4년, 3년쯤 전에 그쵸. 그냥 방송을 오가면서 뵀었는데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유튜브 구독자가 16만 명이면 엄청난데요? 네, 일단은 제가 정부 정책들을 조금 최대한 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생긴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겠죠? 아니죠. 예, 좋은 정보가 많이 있었고요.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강연을 좀 들려주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강연으로 우리 빠숑님께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마찬가지로 약간 생각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간략하게 제 사견 드리고 플러스해서 이 하반기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포지션에 관련된 얘기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놀라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놀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TV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종종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2020년 하반기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궁금하실 거고 저 또한 어떻게 될지 전망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2020년 하반기에 어떻게 부동산이 움직일지 전망하기 앞서서 그 전망의 토대가 되는 이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인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만 한다면 올 하반기 전략 아주 잘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4가지를 꼽아왔습니다. 4가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급과 수요죠. 당연히 어떤 재화든 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많던 수요가 많던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도 결론적으로는 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보시게 되면 하반기 부동산 튼튼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공급과 수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공급량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신규 입주량만 가지고 공급이 많다 적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게 되면 이 신규 입주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주량이 많아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죠.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 오면서 이 입주량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입주량 적정 수요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4만 호 정도가 입주량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역대급 물량인 2018년, 19년을 지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량을 볼 때는 신규 입주량만 보실 게 아니라 기존에 거래할 수 있는 주택 총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2017년 8일 대책 이후로 시장은 양도세 중과라는 제도를 맞이하면서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소폭 조정이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적용이 되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집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2018년, 19년 아주 급등을 하게 되죠. 그때 분명히 적정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았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올 하반기 그럼 어떻게 될까? 입주량은 동일합니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규제 양도세 중과가 풀립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이제는 일시적 완화를 하고 있죠. 이제 곧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매도세가 멈춰질 겁니다. 시장에 내놓는 이 거래량 자체가
거래 물건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전과 같은 2018년, 19년과 같은 거래 총량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자, 2020년 공급되는 것들이 일부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은평구, 그리고 서대문구, 그리고 영등포구, 그리고 강동구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작년을 생각해보죠. 작년에 어디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까? 헬리오시티였습니다. 그렇죠? 헬리오시티 그 많은 입주 물량 그때 떨어진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즌만 지나고 나서 입주장 끝나니까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모두 급등했죠. 그러한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입주장을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 전체 25개구를 봤을 때 전체적인 입주장의 여파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하락을 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플러스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멸실 물량입니다. 멸실 물량.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수단지 뭐가 있죠? 앞으로 반포주공, 개포주공, 둔촌주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멸실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요량이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강남에 있던 것이 뭐 동대문구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그 주변에 고스란히 입주를 하게 되고 매매 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들 지역의 매매가나 임대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이제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지점인데 정책입니다. 정책. 사실 정책은 이 수요자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책의 기조는 어떻죠? 규제입니다. 완화가 아니죠. 뭐 일부 완화책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추가로 규제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1116 규제에서 보시다시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913 규제에서 이어진 이 추가된 그러한 강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또 15억이 아니라 9억, 6억짜리 주택 대출을 막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시장에 그런 규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10억 초과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자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만약에 한정된 자본을 갖고 있다면 이들 우수 지역에 진입하는 방법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전세를 활용해서 끼워놓고 미리 사두는 전략밖에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의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수요자층이 굉장히 얇아진 건 정확히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지가 몰려있는 지역의 수요자는 약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점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그러니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죠.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집값만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기보다는 안전자산에 많이 몰리죠. 대체적으로 금이나 달러 이러한 자산들 보면은 요즘에 큰 폭으로 오른 모습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입지에 미리 사놓게 되면은 장기간 보유했을 때 이 자본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들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상승과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역발상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의 당면 과제는 경제 지표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부동산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중에서 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 주택을 늘려가는 방안이 아닌 이 토목에 관련된 그런 활성화가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GTX도 마찬가지고 여러 SOC 사업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올해나 내년이나 이 정권의 안에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대규모 개발지 밀어주는 자리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진입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요자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수요자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19년장 보시게 되면은 투자 수요는 감소한 게 확연하게 서울시장에 드러났죠. 근데 이 투자 수요의 돈이 어디로 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돈들 그대로 가지고 비규제 시장 찾고 풍선 효과 나오고 또 맞고 또 풍선 효과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본에 대해서 절대 묻어두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본이 어디로 향할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3040 세대들이 청약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 물건이 출회되는 양이 적다고 말했는데 이들 물량을 이 3040 세대가 적극적으로 담으면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규제의 결이나 주택 총량이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플러스에서 금리는 낮아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보유할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서울은 투자자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특히 어디? 대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구간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되죠? 6억 이하의 주택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한을 받고 수요자들이 약간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15억 초과 대출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 특히 2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자층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 감소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거나 실수요자라면 감안하시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2020년 하반기는 실수요 강성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참여가 비교적 쉬운 입지, 그리고 쉬운 단지, 여러 지역이 있겠죠. 이런 단지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이제 6월이 끝나는 시점, 여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억 구간도 있고 9억 이하 활성화 될 것이고요. 이제 6억 이하짜리 레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또 9억 이하와 15억 관련된 이 단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적인 분위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임대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 구도심의 신축.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광역시나 이런 도시를 보게 되면은 이 아파트 거주 비율이 70%입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오래된 구축 비율이 40%예요. 이들이 아파트에서 이사 가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아파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분양 열기 그리고 신축의 강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가격이 같이 일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임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현상이 2020년 하반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에 맞게 제가 포지션을 한번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요자입니다.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자, 첫 번째, 청약 점수가 높으시다. 70점대다. 그러시다면 당연히 이번에 청약 시즌을 노리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 이전에 민원의 분양이 한창일 때 우수한 단지들 굉장히 많죠? 적극적으로 노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약간 틀리게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를 노려야겠다. 좀 더 싸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질 겁니다. 앞에 단지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 놓치고 결국에는 기존 주택을 이미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점수가 낮다. 3040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장에 갈아타길 못한 수요들 엄청 많습니다. 20년에도 이 레이스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입지의 구축, 많이 보지 않던 20년 이상 주택이면서 20층이 넘는 재건축 기대가 지금은 어려운 그런 단지가 어떻게 보면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를 적극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서울 인접 개발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 인접의 신도시나 그리고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 적극적으로 노리시면 됩니다. 특히 교통노선이 결합되는 지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입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수요자 전환. 이건 뭐냐면 1주택자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주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요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러한 단지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여력이 남아있는 단지는 당연히 가격이 일단 9억 이하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10억에서 12억 요 초반대 이런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추가 상승 여력을 반드시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 투자자 포지션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오르는 폭은 적은데 지출은 증가합니다. 보유세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은 더 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준비 안 된 다주택자, 준비가 뭐냐면 미리 정부 정책이 나올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를 안 해놓으신 분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신규로 또 투자를 서울권이나 규제 지역에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규제 지역을 절대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규제 지역 노리면서 가면은 일단 레버리지가 가능하시고 뭐 전매도 가능하고 이러한 그 청약 물건이나 물건들이 많죠. 문제는 뭐냐면 이미 레이스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 중에 우수한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남들 따라서 좋다고 해서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역전세나 이러한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 우수하고 앞으로 개발 모멘텀이 있는 지역으로 비규제 지역이라도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비규제보다 더 강점을 드리는 얘기인데 뭐냐면 비주택 부동산 투자가 좋을 것. 제가 작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규제, 비주택 두 비를 여러분들이 유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주택 중에서도 많죠. 이 상가도 있고 빌딩도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이 빌딩 같은 경우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규제 자유롭고 비교적 우수한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의 핵심의 비주택으로 접근하시는 게 옳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소형주택 거래 강성이 2020년 하반기에 이어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구축 중에 대형이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래 강성을 유지하는, 거래가 잘 되는 황금성이 좋은 그런 주택은 여전히 소형주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비규제 지역도 끝나고 빌딩 시장의 시대가 올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상가 전용 주택, 이런 상가와 주택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그러한 빌딩을 매수하게 되면은 RTI라고 해서 일정 수준 월세가 나오게 되면 대출이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 마용성의 아파트를 살 돈이면은 빌딩을 하나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매가 총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분을 반영했을 때 훨씬 더 큰 차익을 여러분들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번 청약 시즌 밀어내기 분양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울과 인접 입지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축 입주장, 그래도 신축에 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입주장을 반드시 노리셔가지고, 자, 은평 그리고 서대문, 영등포, 강동구를 기억하시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0 전략 설명드렸습니다.